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에 인민은행법 개정에 관한 공개 의견 청취에 들어간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공개 의견 청취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흥미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이렇게 인민은행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금융개혁으로 전반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포석이고 대형 금융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공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의 설치라든가 금융업 중대법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다든가 인민은행의 감사 기본 제도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 분야의 위험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금융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금융서비스의 실물 경제의 능력을 증강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화 정책과 신중한 거시 정책 이 두 가지의 주요 통제 구조하고 역주기 조절 메커니즘을 보완해서 체계적인 위험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우선 여기 나오는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라는 말이 좀 생경하실 겁니다. 이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를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수요 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투자, 소비, 수출 바로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 측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노동, 토지, 자본,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수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신경을 쓰고 이쪽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지만 이제 그게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 측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개의 동영상에서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죠. 이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것은 주안점이 뭐가 되느냐면 어떻게 이 투입 요소들, 노동력,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유효한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공급 측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민은행법의 개정이 공급 측면 구조 계획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인민은행은 금융,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요. 앞으로 돈이 정부가 생각할 때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역주기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행이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돈을 비축을 하고 불경기가 되면 이 돈을 방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보면 은행이라는 것은 호경기일 때는 자금 필요도 없는 기업한테 가서 자꾸 돈 빌려가라고 하고 대출 받으라고 하고 정작 불경기가 와서 자금이 아쉬워지면 돈 갚으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은행이란 태양이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 돌려달라고 하는 놈들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은행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주기의 흐름과 거꾸로 호경기일 때는 자금을 비축하고 불경기일 때 자금을 풀어라. 이게 바로 역주기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민은행법을 바꾸면서 바로 이 역주기 조절 메커니즘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제금융규제 개혁에 부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꽤나 낮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국제적인 금융 규제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젤3 협약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키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인민은행법을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에 위안화의 정식 이름인 인민폐해를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모두 디지털 화폐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18조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고 어떤 기관과 개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조인 19조에 와서 인민폐는 실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 이것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법안으로 개정이 되면 디지털 화폐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조에 오면은 어떤 기관과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포함해서 인민폐를 대체하는 상품권 같은 것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금융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민폐, 위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상품 교환권이라든가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융통성을 가지게 되면 이 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23조에 특정 버전의 인민폐 유통을 정지할 때에는 응당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이 비준하고 또한 중국인민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이 디지털 화폐도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지폐도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 버전의 구화폐들을 이제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중국에 돌고 있는 돈이 풀어놓은 돈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상당 부분 부패 관료들의 장롱 속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화폐들은 현물로, 그러니까 구패로 엄청난 물량이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화폐들이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전부터 그래서 화폐개혁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금년 들어서 중국 정부의 기율위원회에 의해서 처벌받은 공산당원, 관료들, 금년에만 36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해당되는 돈을 다 합치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발행고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두어서 인민폐 발행고나 발행기금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딱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인민은행이 발행하지만 실제로 이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모두 인민은행의 위탁을 받은 국유은행들이, 예를 들어 중국은행, 건설은행 이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고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급 발행고에서 인민폐 발행기금을 조달하려면 반드시 상급 발행고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을 어기고 이 발행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디지털 화폐라고 마음대로 숫자 놀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선 몇 차례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근거리에 다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인민은행법 개정안이 나왔고 이제 오중전회가 열리고 있고 내년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타이밍에 인민은행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아마도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화폐가 정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임팩트가 오고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임팩트가 오며 특히 우리나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주도했던 우창춘 국장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화폐연구소 소장이 됐는데요. 최근에 한 발언에서 이미 중국 내에 짝퉁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만 신속하게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시행은 코앞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이에 따른 임팩트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특히 홍콩 달러와 이 디지털 위안화와의 관계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